자, 볼까요? 다시 한번 범죄학이란 뭐라고요? 범죄학이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여 규명하여 현상을 분석하여 규명하여 마지막에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범죄 방지 대책은 좁은 의미로 뭐에 해당한다? 형사 정책이다 그랬어요. 형사 정책. 그래서 이 형사 정책학자들이 그러면 대책만 세웠느냐? 아니단 말이지. 이론도 좀 보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 이 범죄가 왜 발생했지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 그 부분은 범죄학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학자 입장에서는 범죄의 원인만 따져갖고 뭐 하겠어. 궁극적으로 뭐예요? 방지 대책을 세워야겠지. 그래서 결국은 넓게 보면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같은 것이 돼버립니다. 동일한 것이 돼요. 그렇지만 학문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사정책학자들은 형법학자들이에요. 형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형사정책학을 함께 해. 왜냐하면 형법에다가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누가 해야 해? 형법학자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형사정책학은 당연히 형법학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 범죄학은 누가 중점으로 보겠어요? 범죄학은 범죄 사회학자들이 보는 거야. 그 사회에서 왜냐하면 형법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형법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실질적 법률, 일탈, 반사회적 행위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본단 말이야. 사회적 현상으로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학과 학자들과 형사정책학자들은 사실은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다른데 나중에 커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서로 유사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범죄학과 형사정책이 유사하지만 범죄학에서 범죄학은 더 어려울까 어떨까? 당연히 어렵게 나오지. 공부를 더 많이 했지. 여기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형사정책학은 법률학, 법학 중심의 학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공통적인 면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래서 형사정책을 가르쳤던 분들이 범죄학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봤어. 응? 범죄가 뭐야? 형식적, 실질적, 일탈, 다 보는 거네. 그 다음에 절대적 범죄, 상대적 범죄, 자연범, 법정범, 또 도구적 범죄, 표출적 범죄, 개인적 범죄,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 이런 것들이 있네. 자,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아놔요. 자, 그런데 이제 원인을 보자가. 이제 지금 원인을 보려고 그래. 이제 범죄를 봤으니까 범죄의 원인이 뭐냐, 이거야. 이거 이제 핵심이에요. 범죄학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이 뭐냐? 범죄 원인론입니다. 범죄 왜 하는 거야? 왜 저놈이 범죄를 했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 이걸 보는 게 범죄 원인론이야. 그 두 축이 있어. 이 범죄 원인을 바라보는 두 축이 있어. 그것이 고전주의와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고전주의는 뭐냐 했더니 보통 사람들은 기쁨을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이성적 인간이라는 거야. 이성적. 자, 여러분들 이성이란 말이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성이란 말은 다른 말에서 계산적이란 얘기야. 이기적이란 얘기야. 이기적이란 말이 여러분들 나쁜 얘기로 들리죠? 꼭 그렇지 않아. 내가 손해볼 짓을 안 한다는 얘기야. 손해볼 짓을 안 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내가 처벌받을 일은 안 한다는 얘기야. 계산해서. 그런데 이것을 범죄를 함으로 해서도 처벌받더라도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범죄를 할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정상인이다 이렇게 본 거야. 범죄인도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전주의적 시각이에요. 잘 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어떤 범죄를 해. 근데 그 범죄는 뭐에 의해서 한다? 자유구사에 의해서 한다는 거야. 왜? 이걸 내가 가져가면 돈이 되겠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잡히면 처벌 받더라도 그래도 이익이 되겠는데? 그러면 범죄를 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고요. 자유의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항상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데 어떤 책임?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 막 도덕적으로 잘못됐잖아. 네가 안 해도 되는데 네가 했잖아.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묻고요. 그 도의적 책임의 결과는 뭐예요? 그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처벌. 이 처벌이 자유형, 그러니까 징역으로 때리면 정기형이야. 정기형. 아니 범죄를 3년짜리를 했어. 자, 돈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뭐 누구를 폭행을 해가지고 상당한 상해를 입혔어. 그러면 그것을 딱 보니까 이건 너는 징역에 처해가지고 3년을 있어야겠어. 뭐 그 3년을 정확히 살아라는 얘기야. 정확히 살아라. 그런데 이 고전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예방에 있어.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어. 목적이. 어떤 예방?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것 얘기 중에 하나가 일반이냐 특별이냐는 말을 많이 들어. 일반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고전주의야. 자, 그런 반면에 이 실정주의는, 이거 이름부터 봐봐. 실제로 증명했다는 얘기야. 실정주의 실제로 증명했다. 비정상적이라고 봐. 범죄인을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본다니까. 뭔가 좀 범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범죄를 한다고 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한다? 결정론이라고 그래. 결정론. 위에는 뭐였어요? 자유사였잖아. 결정적으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관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봐줄까? 이건 아니잖아. 교도소에 집어넣기는 해야죠. 그러면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이니까 이 말을 좀 구분을 잘해야 해. 사회가 책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사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는 뭘 때문에? 치료 때문에 한다. 이 사람이 문제가 원래부터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치료해 줘야 해. 근데 그 치료 기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뭐 치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하루 만에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뭐 5년, 6년도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부정기란 말이야. 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기간이. 그래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범죄인은 부정기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방을 하긴 한데 이 예방의 목적이 뭐냐면 특별이야.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기 지금 고전주의는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보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실정주의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범죄를 못하게 하는 목적이 실증주의적 범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 처벌의 목적이다. 자, 이 두 가지를 관점에서 범죄학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이제 고전주의가 나왔어. 실증주의가 나왔어. 그러면 자, 범죄 원인론이라고 그랬죠. 이 범죄 원인론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범죄 원인론이야. 범죄는 봤어. 자,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범죄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정상적인 놈이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조금은 비정상적인 놈이 범죄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놈은 아까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사였기 때문에 그냥 처벌하면 돼. 처벌을 잘해주면 돼. 그러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봤어. 그런데 비정상적인 놈은 어디? 치료해줘야 한다고 봤다니까. 관점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먼저 큰 그림으로 볼게. 자, 고전주의가 이제 이게 1764년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암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18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면이 뭐 흐렸다고 하네요. 자, 고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전주의로 1764년에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주장이 있어 가지고 약 100년 동안 형법이 이제 이 고전주의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100년 동안에 과학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범죄도 뭔가 관찰을 해서 그 범죄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발달한 것이 약 100년 후에 1880년대에 와서 실증주의가 나타납니다. 범죄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범죄인은 따로 있네. 여기는 뭐야? 고전주의는 범죄는 따로 있잖아. 다 똑같아. 보통 사람이 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성적인 관계에서 계산을 해서 이기적인 판단을 해서 범죄를 한다고 봤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라. 이 두 측면이. 그러면서 이 고전주의에서는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지. 근데 그 처벌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균형이.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전에는 그러면 처벌이 없었냐? 있었잖아. 중세시대에도 1764년 이제 1781년 프랑스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당연히 처벌이 있었지. 근데 그 처벌이 뭐였다? 가혹했다는 거야. 지나치게 가혹하고 균형적이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지 않고 짐의 마음대로 왕의 뜻대로 처벌을 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너무 많았다. 그로 인해서 법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법으로만 잘 정해놓으면,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범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 100년을 이것이 그래도 이제 베카레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론들이 인정을 받았어. 약 10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뭐가 발달했다고? 자연과학도 발달하고 우리 사회과학도 발달을 해. 그래서 이제 과학의 세계가 왔단 말이야. 과학의 세계란 뭐였어요? 관찰을 통한 기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범죄인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범죄인들은 뭐 이마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이 많고 귀가 뭐 뒤로 반드시 서 있고 뭐 이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하더란 얘기야. 그것을 발견한 것이 실증주의야. 실증주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어. 그래서 실증주의가 당연히 우리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범죄 원인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약 한 또 100년을 지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실증주의라고 해서 특별 예방으로 그 사람을 치료를 하고 했더니 치료가 됐느냐? 범죄가 줄어들느냐?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나온 것이 뭐가 돼?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나와. 신고전주의. 자, 고전주의가 신고전주의로 나오기까지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실증주의를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보고 아이고 별로 효과가 없네. 뭐 교정 교화한다고? 거기서 뭐 치료한다고? 뭐 잘해주면 된다고?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다시 나오게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완전히 단절되게 고전주의 갔다가 이제 실증주의 하다가 다시 신고주의 가고 이런 게 아니야. 발달의 단계이지 이게 같이 양 날개처럼 움직여.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저놈은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 근데 저놈은 같은 범죄이지만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전체의 생각 이념의 체계예요. 생각이 범죄 문제에서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라고 하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증주의 날개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크지만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해.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원인은 왔단 말이야. 원인이 하나는 뭐요? 고전주의적 시각, 하나는 실증주의적 시각이야. 고전주의적 시각은 범죄인은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시각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 원인이 따로 있어 없어? 없어. 지가 계산해갖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고전주의는 범죄 원인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면 그것이 무슨 뭐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 그냥 계산해서 지가 한다는데.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의해서 범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실증주의는 뭐야? 아니라는 거야. 범죄는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문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못해서 문제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각도의 범죄 원인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범죄 원인론 얘기할 때는 뭘 의미한다? 실증주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해. 그렇지만 고전주의 없이 실증주의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범죄에서 양 날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주의가 실존주의 갔다가 실존주의가 다시 신고전주의로 이렇게 발달해 왔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은 고전주의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초기 실존주의 그다음에 실존주의 발달 상황을 볼 것인데 이제 전체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들어가자는 얘기야. 도판이니까 이 도판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익혀야 해. 자, 보세요. 범죄 원인론이라고 그랬어. 범죄 원인론. 범죄 원인은 고전주의와 실존주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고전주의는 그냥 생각이야. 그래서 형법 개혁이라고 그래. 형법을 잘 만들면 범죄는 없어진다고 봤어. 무조건 막 강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균형 있게 만들자는 얘기야. 그런데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실존주의가 와서 실존주의가 처음부터 막 발달했었겠어? 아니죠. 그래서 초기 실존주의가 있어. 초기에 발달한 거야. 근데 초기에 발달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범죄학은 서양의 역사야, 동양의 역사야. 당연히 서양의 역사지. 왜? 주류 지금 세력이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어. 그래서 역사가 됐건 과학이 됐건 다 서양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범죄에 대한 접근이 가장 기준이 된 거야, 이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기 실존주의라고 그래. 초기에는 굉장히 간단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몸에 신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마가 튀어났다, 털이 많다, 뭐 귀가 뭐 쫑긋하다, 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관찰을 했어. 그랬더니 범죄인 따로 있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생겼어. 이건 대단한 거야, 사실은. 관찰을 통한 결론이니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존주의라고 얘기해.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롬브로쪼야.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학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이 롬브로쪼가 했으니까 롬브로쪼가. 그 다음에 가로팔로라는 사람이 나와. 가로팔로는 롬브로쪼의 얘기를 갖고 와.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걸 받아들이면서 뭘 강조를 해? 심리적 요인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범죄 원인이 심리적 문제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막 다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저기 저 산 말이야. 저 산에 보면 저 큰 나무 있지. 저 나무 밑에는 이따만한 바위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 보고 가는 것하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에서 시냇물도 보고 바위도 보고 나무도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산 전체는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과 조금 대강의 나무와 시냇물과 이것을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에서 초기 실존주의가 발달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범죄 인류학파라고 그래. 이 말 봐봐. 범죄인이란 말이 들어갔지. 범죄인의 종류가 있더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고전주의는 뭐예요? 그런 말이 없어. 형법 얘기만 해서 형법. 왜? 사람 다 똑같으니까. 범죄인이 따로 없어.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범죄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야. 범죄 인류학파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 선봉장이 누구다? 롬브로쪼란 말이야.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암기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걸 범죄학을 공부할 때 잔뜩 했는데 이게 뭐 이름이 막 복잡해가지고 암기가 안 돼. 그래서 아예 제가 15페이지에 이르는 암기법을 아예 만들어 놨어.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야 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롬브로쪼는 신체가 너무 부끄럽소. 이게 너무 부끄럽소. 내가 생김새가 너무 부끄럽소. 그래서 범죄를 한다고 본 거야. 그랬더니 가로팔로가 아니 그것도 그건데 심리적 요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심리적 요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연범과 법정범을 나누거든. 과자법을 얘기해. 이게 과실범, 자연범, 법정범을 얘기해. 그런데
녹음이 안 되고 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연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연민의 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얘기야. 자연범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살인이나 절도나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야. 남의 해서는 안 될 일, 한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범죄를 자연범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자연범을 누가 하느냐? 이타적 정서가 없다고 그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 마음이 뭐야? 심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 요인을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페리가 나와. 페리는 이탈리아의 범죄 인류학파에 속하면서 롬브로쪼의 제자이면서 뭘 얘기해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또 덧붙여. 이탈리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롬브로쪼는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얘기하는데 가로팔로는 심리학을 갖고 와서 붙고 페리는 사회학을 갖고 와서 붙어. 그래서 아니 이게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사회학적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페리야. 그럼 왜 이랬을까 생각해야 해. 부탁두고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는 해야 해. 이 페리가 이름이 자체가 프리하잖아. 프리하죠. 페리가 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하냐면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해요. 프랑스 가서 파리에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파리는 어떤 도시냐면 여기서 얘기했더니 사회학이야. 유형의 도시야. 굉장히 유연한 도시란 말이야. 환경을 중시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야. 이 나라 자체의 성격이 그래. 그래서 사회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뜩 사회학적 범죄 원인에 대한 공부를 잔뜩 하고 왔단 말이야. 이건 롬브로쪼 밑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롬브로쪼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생각은 어디 있어? 아이,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회적 요인도 큰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묶어서 이탈리아의 범죄 인류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기를 어떻게 해요? 룸카페에 가면 범죄 인류가 많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가 나와. 프랑스. 프랑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학파야. 사회학파라고 그래. 범죄는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한다고 봤어. 근데 사람 이름이 많아. 뒤따라 캐게. 이름 다 암기해야 해. 암기해야 하는데 암기하기 좋잖아. 자, 뒤따라 캐게. 뒤따라다. 자, 모방한다.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야. 뭔가 모방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뒤따라 캐게가 딱 되잖아. 그래서 암기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름이 디르갱, 따르뜨, 라카사뇨, 깨뜰레, 게리 그래. 그러니까 이름들은 이제 나중에 암기하면 되고, 아, 이 사람들이 대체로 프랑스에서 사회학적, 환경적 범죄 원인을 주장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우선 여러분들은 크게 프랑스는 환경학파, 이탈리아는 생물학파, 범죄 인류학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드디어 자, 여기가 이제 고전주의에서 형법이었잖아요. 형법이 고전주의에 의해서 형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약 100년을 지배를 했어. 근데 그동안에 뭐가 발달했어? 범죄학이 발달했다니까. 실증주의적 범죄 원인론에 대한 논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것이 형법에 지금 반영됐느냐? 안 됐단 말이야. 그때 스타가 나타나. 리스트가 나타나. 리스트야 이름이. 독일의 형법학자야. 이 형법학자가 자,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심리학적 범죄 원인, 사회학적 범죄 원인을 범죄학이라고 이 사람이 명명을 해. 이것은 심리학적 원인과 사회학적 원인이 범죄학이야.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형법 있죠? 형법을 묶었다는 얘기는 뭐야? 형법에다가 실증주의적 범죄 원인에 대한 대책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돼. 이것은 뭐라고 해? 전형법학이라고 그래. 전형법학. 다시 말해서 자, 고전주의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범죄의 원인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형법에 반영한 사람이 누구다? 리스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분이 신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형법의 신파 구파 나누죠. 근데 신파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형법은 뭐예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뭐 처벌 뭐 1년짜리 했다고 해서 범죄 1년짜리는 1년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자, 살인을 하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여러 가지 있잖아. 아니 살인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살인은
사형이야 이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지금은 법률에가 뭐가 있어? 여지가 있어.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어. 그것이 뭐예요? 실증주의적 형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런데 그 최초의 주장자가 누구요? 리스트란 얘기야. 그래서 리스타, 다시 태어난, 다시 나타난 스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샤펜부르크는 이제 뭐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위험성에 따라서 범죄인을 분류를 해. 자, 범죄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자, 모든 사람은 범죄는 다 똑같이 한다고 하는 건 고전주의적 시각이야. 그러니까 범죄인 분류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것은 고전주의 입각에서는 아무 관계 없어. 모든 것이 사람 다 똑같아. 잘난 놈, 못난 놈, 늙은 사람, 뭐 젊은 사람, 아이 할 것 없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 라고 보는 것이 실증주의고, 그 실증주의를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인을 이제 나눠서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발범,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 격정범, 분노해갖고 기회에 따라서 얘는 뭐야? 미리 예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범, 그래서 우격기, 예누, 관직, 직업범, 관습범 이렇게 범죄인을 나눌 수 있었다. 나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보고 좀 잠시 쉴게요. 자, 범죄의 원인은 크게 보면 뭐라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라고 그랬어. 예? 범죄 원인은 크게 보면 고전주의, 실증주의. 그런데 고전주의는 형법을 개혁을 통한 범죄를 줄이자. 실증주의는 아니야. 실제로 증명을 해가지고 범죄의 원인을 찾자. 그래서 초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실증주의가 발달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우선 정리하고 잠시 쉬겠습니다.